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 국어사의 어떤 흐름, 큰 줄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세국어부터 근대국어 거쳐서 현대국어까지 우리 언어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크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국어 문법 공부를 좀 그래도 평소에 좀 한 친구들, 그리고 중세국어, 근대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의 수준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중세국어의 특징, 근대국어의 특징은 선생님이 이미 이전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보고 오시는 거 추천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크게 어떤 의문의 변천, 또 문법상의 어떤 변천, 그리고 표기상의 변천, 이런 식으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선생님께 표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요 표는요, 선생님이 어젯밤에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정리를 선생님 직접 타이핑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 PDF 파일로 블로그에 올릴 예정이고요.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선생님 학교 문법 위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 친구들 보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이제 임용고사 준비하는 예비 선생님들 있죠? 예비 선생님들 중에, 나는 좀 국어사 부분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용고사 공부할 때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로 정리하면서 먼저 큰 줄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세한 나뭇가지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가는 방식으로 국어사에 대한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아무튼 말을 줄여야 되겠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중세국어 시기는요. 1443년. 1443년이 뭐죠? 그렇죠. 훈민정음을 창제한 그 시기죠. 그죠? 반포는 이제 3년 뒤에 하지만, 자, 훈민정음이 딱 태어난 그 시기부터 1592, 1592에 뭐 있었어요? 이거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시대를 나눈 겁니다. 임진왜란 때까지. 쓸까요? 훈민정음 창제부터 이 임진왜란 때까지. 15세기, 16세기에 해당하는 국어를 우리가 중세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기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변화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우리가 근대국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현대국어 이런 식으로 시기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그죠?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대표 문헌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의문의 변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변천. 자, 선생님이 중세국어 가르칠 때 요 5개 의문은 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워라. 왜냐하면은 요 5개 의문이 다 이렇게 바뀌거나 소실되거나 그랬거든요. 여린 히읗, 반치음, 그리고 순경음 비읍. 사실 순경음 비읍은 창제 글자는 아니고 이 음운 환경, 그러니까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약간 변이음 같은 거예요. 환경적인 음운인데 이 순경음 비읍, 아래야, 옛니응. 옛니응은 여기 꼭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옛니응이 처음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모두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린 히읗은 처음에도 그렇게 잘 사용되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할 때나 뭐 이영보례 표기 뭐 이럴 때만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린 히읗이 금방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사용을 잘 안 하는 문자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반치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16세기부터 점차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순경음 비읍도 이때 오나 우 또는 이제 반모음 우로 변화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는 순경음 비읍에 대한 예시예요. 요렇게 바짜반, 해로반. 이 순경음 비읍 보이시죠? 이 아래아와 아래아 사이, 그러니까 모음 사이에 이 비읍이 순경음 비읍으로 교체돼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쓰였죠, 그죠? 자, 이렇게 15세기에 있었던 순경음 비읍이 16세기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었느냐, 요런 이제 문헌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짜 온, 해로 온, 이런 식으로 오나 우 또는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는 모습이 표기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아래아도요. 아래아도 이 아래아는 사실 요 5가지 음운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글자예요. 표기상에는. 근데 이 아래아가 굉장히 저모음이었다고 그래요. 저모음이었는데 뭐 이런 모음이었다고 하는데 이 모음이 발음이 약간 좀 다른 모음이랑 구분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이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잘 물어봅니다. 아래아. 물론 다른 모음들도 많이 물어보지만 이 아래아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모음으로 변화합니다. 모음으로.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둘째 음절. 첫째 음절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잖아요. 둘째 음절에 라가 르로 바뀌어서 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대 국어에 가서요. 이 아래아는 음가로서는 완전히 이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뭐 지금도 제주도 방언 정도에 남아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표기에는 남아있었어요. 표기에는 계속해서 쓰였고요. 첫 음절에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래아가 아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요거 있죠? 가르치다, 가르치다. 첫 음절에서 드디어 이제 이런 식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옛니응 근대 국어 시기에 와서 이제 소실되면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사실 이 옛니응도요. 종성 자리에 많이 사용된 음운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종성 표기 이응으로 하죠. 그죠? 이응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단모음화가 되면 이제 현대국어에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겠죠. 그죠? 자, 아래아 표기가요. 계속해서 표기상엔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개화기 때 사용된 쓰인 글이나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래아가 표기된 경우들이 보일 거예요. 보입니다. 자, 그러다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33년입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PDF에는 선생님이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깜짝 놀랐네. 1993년. 너무 최근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드는데요. 그때부터 아래아 표기가 사라집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아래아 표기가 사라진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까지 남아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없어진 음운 중에요. 용언의 어간 받침으로 사용되던 이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현대 국어의 시옷 불규칙 활용에 영향을 줬고요.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에는 현대 국어의 비읍 불규칙 활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런 거랑 관련된 문제도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예시는 순경음 비읍만 갖다 놨는데 요런 거죠. 이게 덥다가 중세 시대에는 더버였어요. 더버. 자, 근데 이 더버가 어떻게? 이 반모음 W죠. 반모음 W. 자, 반모음 W로 바뀌는
요게 현대국어에서도 뭐예요? 현대국어에서도 사실은 기본형이 덥다잖아요. 덥다. 근데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은요. 이 비읍이 활용될 때 우나 오로 바뀝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덥다, 더워. 그래서 이 비읍, 순경은 비읍의 어떤 변천이 현대국어의 비읍 불규칙 활용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근데 그 몇몇 지방의 사투리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더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의문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단모음 체계 한번 볼까요? 단모음 체계. 자, 중세시대 때는요. 7개의 단모음이 있었습니다. 7개. 자, 그 중에 우리 창제 글자 중에 이 상형 글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에 배우죠? 뭐 하늘을 상형했다, 땅을 상형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상형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초출자들 오, 아, 우, 여기까지 해서 7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요. 요거예요. 중세시대 때 애와 애는 이중모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랑은 발음이 달랐겠죠? 이중모음이라는 게 뭐예요?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뭐 혀의 위치가 바뀌는 게 이중모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단모음이죠. 근데 중세시대 때는 아이, 어이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애가 중세시대 땐 이중모음이었다라는 거 요거 포인트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는요. 단모음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뿅 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뭐가 없어졌어요? 아래아가 없어졌어요. 요 아래아가 단모음에서 빠졌습니다. 단모음 체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요 아래아 빼고 으, 이, 오, 아, 우, 에 8개의 단모음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 위가 단모음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현대국어에 뭐예요? 외, 위까지 포함하여 단모음이 10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으, 이, 오, 아, 우, 에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단모음이니까 참, 울, 참, 울, 이렇게 사실은 발음을 해야 돼요. 발음이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요 외랑 위는요. 지금 현재 단모음에 넣고 있지만 이중모음화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 중. 아이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왜, 위 이게 약간 좀 왜 발음이랑 비슷하죠. 요게 그죠? 그래서 이중모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또 흐르다 보면은 요 왜나 위는 단모음에서 빠질 수도 있겠다. 요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또 어떤 게 문제냐면 애와 애의 발음이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요런 것도 막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은 우리 국어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병서라고 해서 여러분들 병서, 뭐 각자병서, 합용병서 들어보셨죠? 나란히 쓰는 것을 병서라고 하는데요.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이런 어두자음군이 있었습니다. 어두에, 초성에 자음이 여러 개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비읍, 디귿, 비읍, 시옷 이런 거는 각각 음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부듯, 부살 이거는 시옷, 디귿은 이건 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옷계 합용병서는 중세시대에도 된소리 표기를 했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붓대라고 읽었을 거예요. 붓대, 붓대. 아무튼 이런 어두자음군이 있었다라는 건데 자 근대국어로 오면서요. 이 비읍계 어두자음군은 점차 사라지고 이 된소리 표기를 시옷계 합용병서로 시옷계 합용병서로 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옷계 합용병서가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현대국어에 와서는 우리 시옷계 합용병서 씁니까? 뭐 이런 거 써요?
안 쓰죠. 안 쓰죠. 자, 우리 현대국어에 와서는요. 된소리는 끄뜨뿌스쯔로 표기를 합니다. 그죠? 합용병서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초성에서는 합용병서가 사라졌고요. 이 비읍계 합용병서는요. 요것도 기출된 적이 있는데요. 합성어의 그 흔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쌀 있죠, 쌀. 요게 중세 때 부살이었어, 부살. 그렇기 때문에 조와 쌀이 만날 때 요 비읍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좁쌀, 햅쌀, 맵쌀 이런 식으로. 자, 요 비읍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어두잠군 비읍계 합용병서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현대국어에 영향을 주고 있다. 흔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자, 요런 부분들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히읗종성체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히읗종성체언. 얘도 현대국어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히읗종성체언은요. 그냥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히읗이 없어요. 히읗이 없는데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또는 자음 그드브로 시작하는 뭐 조사 뭐 이런 거랑 결합할 때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나라. 그냥 단독으로 쓰이면 그냥 나라거든요. 근데 뒤에 주격조사가 왔다. 그러면은 나라, 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던 거야. 바로 이 히읗이 이 단어가 히읗 종성체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국어의 복합어에 주로 합성어입니다. 주로 합성어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살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곡인데 왜 콕이냐? 바로 히읗 종성체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수개가 아니라 수케, 암병아리가 아니라 암평아리, 안 바뀌잖아요. 안팍 이렇게 되는 게 다 요 히읗 종성체언의 그 흔적 때문에 축약이 되는 거죠. 합성어가 되면서.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모음조화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모음조화가 뭔지 아시죠?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자, 그래서 비르수미오 형태소 분석 안 되죠? 그죠? 비르 뒤에 이게 명사형 어민데요. 비르 음이 온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음성모음 뒤에는 음성모음이 온다란 얘기예요. 모말도 마찬가지죠. 몸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양성모음 뒤에 이렇게 양성모음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세기부터 이 모음 조화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비릇 오가 쓰였잖아. 그지? 앞에는 음성모음인데 뒤에는 양성모음 쓰였어요. 그죠? 음성모음 뒤에 양성모음이 왔어요. 이런 거 모음 조화 문란이지. 모음을 오 뒤에 알이 오면 되는데 양성모음 뒤에 음성모음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모음 조화가 점차 막 혼란스럽게 되다가 점차 파괴되는 모습 그려지고요. 자, 이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사실 아래아가 있었기 때문에 뭐 뒤에 이제 어미가 결합하거나 뭐 조사가 결합할 때 이 양성모음, 음성모음으로 나뉘어가지고 모음 조화가 지켜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현대국어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성어나 의태어, 음성상징어에는 모음 조화를 지키는 경우들이 있지만 요런 단어도 파괴됐죠. 깡충. 양성, 음성이 왔잖아요. 그죠? 깡충. 이런 음성상징어에서조차도 모음 조화가 파괴됐고요. 아름답다? 양성 모음이잖아요. 근데 음성 모음이 왔죠.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거 이제 7, 80년대 이제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름다워, 깡총 이렇게 배우셨을 수도 있어. 그런데 80년대 또 맞춤법이 개정되면서 깡충, 아름다워. 이게 이제 표준어로 제정이 됐거든요. 모음조화가 파괴되었다. 사람들이 요렇게 더 발음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 언어라는 건, 맞춤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더 많이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늘 바뀌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그 관련 문헌 배울 때 항상 나오는 의문 현상들. 국외음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현대국어에는요, 이 국외음화 현상이요,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고 발음만 맞나요? 해도 디귿 지 이런 식으로 발음만 인정합니다. 원순 모음화 아시죠? 이 원순 동그랗게 입술을 모으고 내는 음운들이 있어요. 모음들이 있습니다. 이 모음들이 바로 이 미음, 비읍, 피읍 이런 순음 아래에서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것. 근데 이게 중세 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현대국어로 가면서 원순 모음화가 점진적으로 이제 나타나서 그게 이제 표준어로 이제 고착화되는 거죠. 두음 법칙도요. 15세기에는 없었습니다. 15세기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았음, 적용되지 않았음. 자, 그런데 이것도 두음 법칙도 점진적으로 적용되면서 현대국어에서는 이제 니은 앞에 우리말은요. 이야, 요, 여, 유 뭐 이런 말 앞에 니은이 올 수가 없어요. 발음하기 너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앞에 두음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 탈락하는 거 점진적으로 적용되었다. 근대 국어 시기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방점 볼까요? 방점. 자, 방점은 성조를 나타내는 성조 뭐예요? 소리의 높낮이.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요. 소리의 높낮이를 통해서 의미가 변별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말이 그렇게 높낮이가 뚜렷한 말이 아니에요. 금방 혼란을 겪고 소실됩니다. 16세기 문헌까지는 방점이 보여요. 요 옆에 점 찍은 게 방점입니다. 자, 그런데 방점 금방 사라지고요. 현대국어에서는요. 요 정도 가끔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상성이 그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거든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가 현대국어에서는 장음으로 바뀌었어요. 말할 때 요런 사전 찾아볼 때 뒤에 요런 표시 보셨죠? 그게 장음 표시입니다. 그런데 요것도 문제예요. 현대국어에서 이 장음과 단음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말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뭐 아나운서 정도? 그죠? 그래서 이런 장음, 장단음의 구별도 지금 현대국어에선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자, 주격조사. 요거 시험 진짜 잘 나온. 격조사는 일단 다 잘 나오는데 주격조사랑 관형격 조사는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주격조사가 세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자, 어떤 의문 환경에서? 자음 뒤에서는 이가 오고요. 모음, 대부분의 모음에서는 짝대기 이가 오고요. 근데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 모음 뒤에서는 주격조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영형태라고 하는데, 자, 이런 주격조사가요. 근대국어 시기에 가가 이제 뿅 하고 등장합니다. 가. 그러면서 현대국어에서는 이가 또는 뭐 높임, 깨서, 뭐 단체 명사 뒤에는 에서 이런 게 이제 주격조사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가, 가가 언제 사용됐느냐? 근대국어 시기. 근대국어 시기 자료 주고 주격조사 가가 붙은 거 있으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목적격 조사는 사실 그렇게 변화된 건 없어요. 알, 을, 날를. 근데 뭐예요? 이제 목적격 조사가 좀 사용되는 게 혼란을 겪다가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그죠?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을를만 남았죠. 을를. 아래아가 사라진 거. 자, 그리고 이 관형격 조사가요. 지금은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요 시옷. 시옷이 좀 특이합니다. 시옷.
무정명사나 높여줘야 되는 대상, 뭐 부처, 임금 이런 높여줘야 되는 유정명사 뒤에는 시옷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유정명사 뒤에는 유정명사라는 거는 감정이 있는 사람, 동물에 해당되는 명사를 얘기합니다. 아이와 의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 아래아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 시옷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만 남은 거예요. 의. 이해되시죠? 의만 남았고 이 시옷은 사라졌다. 부사격조사 볼까요? 이 부사격조사는요, 이거 그 훈민정음,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보면은 균기계 달아, 뭐 이런 거, 와로, 뭐 이런 비교 부사격조사 사용이 되는데요. 이 비교 부사격, 와로 이런 거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그냥 비교 부사격조사, 와, 과로 쓰인다라는 거. 부사격조사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요 정도 시험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렵습니다. 요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기출된 예시까지 여기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부사 파생 접사와 명사 파생 접사 그리고 명사 파생 접사와 명사형 전성 어미를 구분하는 문제, 이 국어사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얘네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고요. 얘네 두 개를 또 비교해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부사 파생 접사가요. 중세시대 때 이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서 높이 나는, 높다라는 말에 이제 이가 붙어서 부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높이 나는 접이. 자, 그런데 현대국어에도 부사 파생 접사 이가 있어요. 높이. 이거 뭐 명사로도 만들 수 있고 부사로도 만들 수 있는데 부사로도 만들 수 있죠. 부사 파생 접사 이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자, 문제는 명사 파생 접사입니다. 이 명사 파생 접사가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아이, 의, 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명사로 아예 품사를 바꿔주는 거죠. 나무의 높이라는 뜻입니다. 높이. 나무의 높이. 현대국어로 하자면. 그런데 중세 때는 아이로 쓰였죠. 현대국어로 와서는 이제 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부사로 쓰일 때와 명사로 쓰일 때가 똑같아, 형태가. 높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형태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고요. 중세 때는 형태가 달랐어요. 부사 파생 접사가 이였고 명사 파생 접사는 아이, 의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구분이 됐었는데 현대국어에 와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로 만들어주는 파생 접사 암, 음이 있었는데요. 자, 걸음. 이거 암, 언제 암이 오고 언제 음이 오는지 대충 눈치채셨죠? 모음 조화에 의해서 자, 이렇게 걸음 할 때 음성 모음 뒤니까 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 뭐 이런 뜻입니다. 자, 할 때 한 걸음 할 때 이거는 명사예요, 명사. 명사로 만들어준 거야. 자, 그런데 현대국어는 음밖에 없어요. 그냥 암은 그 아래아가 쓰인 거니까 당연히 없겠지. 걸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중세시대 때는 명사형 어미와 명사 파생 접사가 형태가 달랐어요. 명사형 어미는 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쓰인 걸음. 이거는 명사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명사형으로. 이것도 걸음이란 뜻이에요. 걸음. 자, 그런데 이 명사형 어미 음이요. 명사형 어미 음이 요게 점차 사용이 이제 문란해지고 모음 조합 파괴되고 명사형 어미 기가 등장을 하고 이러면서 명사형 어미 기 지금 현대 국어에 살아남았죠. 그죠? 그래서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 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명사형어미 음으로 쓰일 때 또 형태가 같아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형태가 같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는 이게 명사로 파생이 된 건지 명사형인지 그거를 여러분들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술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품사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중세 때는 형태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형태가 달랐다. 그죠? 요렇게 형태가 달랐다라는 거 중세 때는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요 예시들이 실제 기출됐던 예시들입니다. 자,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후기 중세국어부터 나타나서 지금 현재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어미 기가 사용된다. 그리고 명사 파생접사 음이랑 형태가 같고 부사 파생접사 이와 명사 파생접사 이가 같기 때문에 이게 부사로 파생을 해준 건지 명사로 파생해 준 건지를 구분해 봐야 된다라는 거. 현대국어에서는 구분이 안 돼. 형태상으로는. 아유, 글씨가. 자, 이해되셨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용언의 활용형. 요거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시험에 나오면 근데 공부 안 했을 때 어려워해요. 자, 용언의 중세시대 때 이거 달아. 이거 후민정음에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말이 중기계 달아. 할 때 그 달합니다. 중기계 달아. 다르다라는 뜻이 달라. 그런 달라서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게 다르다 어간에 어미 아가 왔을 때 중세시대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달아. 이거를 리을 이응형 활용형이라고 해요. 이게 중간에 이제 리을 니은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요게 리을 리을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보면요. 니르다 닐러 이렇게 리을 리을로 활용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국어의 무엇이다? 르 불규칙에 해당됩니다. 르 불규칙. 아이고. 다르다, 달라. 그죠? 이르다, 일러. 르 불규칙 활용이죠. 자,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의문형 볼게요. 이제 거의 다 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의문형을 보시면은 중세시대 때는요. 이 의문형을 판정이냐 설명이냐 뭐 평칭의 2인칭 주어를 사용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의문형 어미나 조사가 다 다르게 붙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뭐 보조사 가, 아, 려. 그래서 판정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아나 어계열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용된 모음을 보세요. 설명 의문은요. 오나 오 계열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오나 요가 왔으니까 그죠? 오 계열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2인칭 주어일 때 요런 게 왔다라는 거예요. 니은다, 리을다, 리을 이거 옛니응이죠. 옛니응다. 여린 히읗다. 르다. 약간 좀 이렇게 끊어있는 급하게 끊어있는 소리거든요. 르다.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요 니은다가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요게 현대국어에서는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죠. 현재 시제로. 자, 현대국어에서는요. 판정, 뭐 설명, 2인칭을 구분짓는 보조사나 어미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중세국어 공부할 때 요 의문문 물어보는 문제 종종 나와요. 종종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임 표현 요렇게 3개 그지 높임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중세시대 때는요. 선어말 어미가 굉장히 잘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체 높임도 시랑 샤가 있었어요. 시, 샤. 샤는 사실 이 시가 모음 어미 앞에 올 때 샤로 교체돼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 가끔 뭐 선어말 어미 얘기할 때 이거 노래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죠? 주체 높임 샤, 샤, 샤.
죄송해요. 트와이스 노래 그거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튼 시랑 샤가 사용됐고요. 주격조사 깨서 혹격조사는 하가 있었습니다. 님금 하 아라쇼셔 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샤가 사용되지 않죠. 시만 남아있어요. 시. 깨서는 그죠? 형태만 좀 변한 거고요. 혹격조사는 따로 없습니다. 혹격조사 따로 없고요. 자, 객체 높이며 중세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됐습니다. 선호말 어미가 삽, 잡, 세 가지나 있었고요. 이게 또 모음 어미 앞에서는 이 비읍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었거든요. 사브, 자브, 자브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선호말 어미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 부사격조사 끼가 있었는데 이 선호말 어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대국어에 없어요. 뭐 가끔 뭐 사극이나 찬송가, 성경 구절 같은데 보면 뭐뭐 하시옵소서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데는 좀 남아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글에서는 객체 높임 선호말 어미를 쓰지 않습니다. 부사격조사 깨는 남아있죠. 그 외에는 이제 뭐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서 객체를 높여주죠. 상대 높임 선호말 어미도 중세 때는 있었습니다. 이거 옛니응이에요. 꼭지. 잇, 이. 잇은 이제 의문문에서 주로 뭐뭐 하리 입까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선호말 어미도 지금은 없죠. 현대국어에는 없고요. 현대국어는 뭐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로 실현을 합니다. 자, 시간 표현도 보면요. 과거 시제 선호말 어미 더, 현재 시제 나, 미래 시제 리 이런 게 있었는데요. 바로 과거 시제 선호말 어미 앗, 어시 근대 국어 때 생겨나면서 바로 현대 국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론 회상의 선호말 어미 더도 사용이 됩니다. 더도 사용이 되고요. 뭐 현재 시제, 뭐 미래 시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기법. 요거는 뭐 항상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니까 표기법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중세 때는요. 이어적기가 원칙이었어요. 연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뒤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조사가 오면은 그대로 종성이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끊어적기가 점점 확대됩니다. 여기 예시 보세요. 몸이며 할 때 요 미음이 뒤로 넘어갔잖아. 그지? 그런데 요렇게 끊어 적었다라는 거야. 몸이며 16세기부터 얼굴이며 얼굴이며 그러면서 이게 요 사이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도 있었고 병자호란도 있었고 얼마나 난리야. 언어도 난리가 난 거죠. 끊어 적기도 했다가 거듭 적기도 했다가 지 마음대로야. 거듭 적기는 뭐냐면은 2번 쓰는 거야. 여기 보이지? 높으며 뭐 이런 식으로 2번 쓰는 목기 왜 2번씩 쓰는 거야? 아무튼 이게 2번씩 쓰는 게 사실 좀 경제적이진 않죠. 그죠?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음소화까지 일어납니다. 제음소화. 제음소화라는 거는요. 여기 예시가 있어요. 이게 높은이잖아요. 현대국어로 하면은 높은. 그런데 이 피읍을 나눌 필요가 없는데 이 음소를 나눈 거예요. 이 피읍 발음을 발음이 왜 이래? 피읍 발음이 나게 하려면은 요거를 쪼갤 수가 있어요. 비읍과 히읗으로. 여기 비읍과 히읗으로 피읍을 쪼개놓은 게 보이시죠? 요게 제음소화입니다. 이렇게 표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야. 선생님 비효율적인 거 너무 싫어하는데. 자, 그러다가 현대국어에 와서는 우리 형태,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끊어 적자. 그래서 끊어 적기, 분철이 원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너무 중요해 또. 종성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 자, 받침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한글을 처음 만드셨을 때 세종대왕께서 이 얘기를 하세요. 종성, 부용, 초성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종성은 글자를 새로 만들지 않아요. 초성에 쓰인 글자를 다시 사용해서 쓸 수 있다.
너무 효율적이죠. 세종대왕님은 진짜 천재였던 것 같아. 정말 이거 인정입니다. 인정. 그래서 사실 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전이죠. 그죠? 창제하고 나서 이 글자의 효용성을 이제 테스트해보는 책을 2권을 내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를 보면은 곧 피고 여름 하나니 할 때 곧이 꽃인데 지읒 받침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지읒 받침으로. 그러니까 초성에 쓰이는 모든 자음은 종성에 쓰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랑 막 이런 걸 보면은 언해본이랑 이런 걸 보면은 팔종성법을 지켜서 표기를 합니다. 팔종성법이라는 거는 이 8개의 종성으로만 발음이 나니까 그 발음을 표기에 반영해서 8개로만 표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8개로만. 그래서 여기 옛니응입니다. 옛니응. 자, 8개로 발음이 났고 이 8개로 표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디귿과 시옷입니다. 얘네가 중세 때는 발음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미도 변별이 됐고 발음상으로도 변별이 되니까 디귿과 시옷을 다 종성에 표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지금 똑같잖아요. 디귿으로. 이 옛날 사람들도 이게 헷갈렸었나 봐. 점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팔종성법 쓰였다가 종성에서 이 디귿과 시옷 발음을 자꾸 헷갈려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혼용하다가 7종성법으로 바뀌는데 이때 7종성법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니응 없어졌죠? 옛니응 없어지고 그냥 이응으로. 그러니까 디귿으로 발음이 되긴 하는데 그것을 다 시옷으로 통일해서 표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문헌이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아무튼 시옷으로 표기하려는 게 많아졌다. 16세기에는 디귿이었죠? 근데 이게 시옷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더라. 7종성법인데요. 자,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현대국어는 표의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자음을 받침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발음은 7개만. 이거 우리 뭐 가느다란 물방울 해가지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여기서 배운 대표음이잖아요. 그죠? 대표음. 가느다란 물방울. 요 7개로만 발음이 된다. 근데 표기는 뭐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자, 한자음 표기 보시면은 이 중세 초기에 이 동국정우식 한자음 표기라고 해서 한자음을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사실은 중국의 글자잖아요. 중국말에 가깝게 이상적으로 표기하려는 동국정우식 한자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거야. 우리도 영어 발음을 할 때 뭐 이런 글자 너무 쉬워요? 버네너라고 읽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 바나나라고 쓰죠. 이건 현실 발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제 표기하고 싶다. 버네너라고는 쓸 수 있죠. 요건 이상적인 거야. 그 외국 사람들이 발음한 대로 쓴 거죠. 이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게 동국정우식 한자음 표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말과 글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한 글자, 온전한 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성, 중성, 요 종성 자리까지 다 갖춰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잖아요, 자. 자라는 글자라서 이 종성이 없어요. 없는데도 표기할 때 이 이응을 받쳐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형식 종성이라고 해요. 형식 종성. 발음은 나지 않지만 표기는 해주는 거야.
온전한 글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16세기만 해도 여기 벌써 없어졌죠? 현실 한자음을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또 우리나라만의 그런 현실 한자음을 표기하죠. 자, 마지막 띄어쓰기 안 했어요. 언제까지? 근대국어 시기까지 거의 띄어쓰지 않았습니다. 근대국어 말기부터 띄어쓰기라는 개념이 조금 생겼어요. 새로 쓰기도 근대국어 시기까지. 그래서 개화기 때 책들 보면은 그때도 새로 쓰기를 많이 합니다. 새로 쓰기 많이 하는데 지금 현대국어는 띄어쓰기. 우리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죠. 그리고 새로 쓰기보다는 보다라고 해야 되나? 요즘엔 새로 쓰기 거의 안 하죠. 가로 쓰기를 합니다. 가로 쓰기를. 가로 썼을 때는 이 띄어쓰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면서 가독성이 좋은 그런 글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러프하게 좀 큰 줄기 위주로 우리 국어사의 흐름을 훑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훑었고요.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중세국어 특징 설명한 영상 따로 있고요. 근대국어 특징 설명한 영상 또 따로 있고요. 또 이 용비어천과 훈민정음 언해본 따로따로 다 영상이 있습니다. 소학원에도 찍었던 기억이 나요. 소학원에 찍었던 기억이 나니까 여러분들 영상 찾아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조금씩 더 메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